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코르 에너지 인사이트 권효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별책부록 시간 통해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특히 이제 에너지. 네. 권효재 대표님이 또 에너지 분야 전문가시고, 최근에 또 책을 쓰신 게 연금 부자 되는 에너지 투자. 네, 맞습니다. 책을 쓰셔가지고 이게 또 연금 부자랑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요거는 뒷부분에 또 한번 예. 여쭤볼게요. 네.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도. 우선은 지금 이제 그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물론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국제 유가가 뭐 배럴당 60달러대 있던 게 110달러 넘어가고 다시 80달러 초반으로 내려오고 뭐 엄청 급등락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는 뭐 지금은 아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 지금은 정확하게는 에너지 금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에너지를 거래하는데 전 세계 원 마켓으로 거래되는 에너지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네. 원유하고 정제 제품은 대표적으로 새 글로벌 원 마켓으로 거래되는 일종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에서의 수요 공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선물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선물 트레이더들끼리 전쟁이 일어났다. 치고받고 하는 거죠. 네, 치고받고. 그래서 이제 선물 트레이더들은 보통 증거금 한 5% 걸고 거래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올라간다 베팅하고 샀다가 어떤 사람은 내려간다 베팅하고 사고, 그게 또 옵션하고 결합돼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전쟁 자체가 불투명한데 거대한 선물 자금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그 자금끼리 막 그날 예, 이제 뭐 투기 전쟁이다 일종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짜 전쟁도 있고 쩐의 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춤출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 혹시 대표님한테 국제유가 이거 뭐 좀 전망해달라고 사람들이 안 하나요? 어떻게 될지? 이제 국제유가를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예. 저는 이제 알 수가 없다. 애초에. 애초에. 왜냐하면은 그 이제 히스토리컬한 그래프를 보면은 전혀 그 패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항상 예측하는 거는 재밌는 게 히스토리는 막 이런데 예측은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마켓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서 일단 금융으로 변동성도 크고, 두 번째는 이게 특정한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물건인데 누구나 써야 되는 물건이니까 네. 공급이 이제 늘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 변동이 심한데, 한 가지 이제 희망하는 거는 뭐였냐면, 이 희망이라는 거는 이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유가가 좀 하향 안정되기를 많이 바랬죠. 네.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기름을 많이 쓴 나라가 이제 주로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이 이제 기름을 많이 쓰고 수입하는 그 물량이 성장세가 거의 끝나고 지금 약간 이제 피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많이 쓰는 나라가 더 이상 기름을 많이 안 필요하니까 수요가 타이트해가지고 이제 공급이 딸리고 막 이렇게 변동되는 일은 이제 별로 없을 거다. 예. 기대했던 게 이제 2021년이었는데 예.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번 홍역을 겪었고, 그게 작년에 이제 완전히 안정이 돼서 이제는 좀 안정되겠거니 했는데, 그때도 전문가들이 이런 우려를 했어요. 기름이라는 게 네. 생각보다 수요가 줄어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기차를 살 줄지 몰라도 네. 개도국에서 새로 차 사는 사람들은 늘고. 늘고 그 예. 사람들은 이제 주로 휘발유차, 경유차를 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의 수요 증가랑 선진국의 수요 감소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인구는 개도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석유 수요의 감소라는 것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석유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기름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땅에다가 그냥 파이프 박으면 콸콸 나온다. 전혀 아닙니다. 계속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생산하는 구멍을 뚫고, 이게 뽑다 보면 압력이 떨어져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데 반대쪽 구멍을 뚫어서 글로 물이나 뭐 CO2나 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투자를 해야 기름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름 생산 투자에 대한 그 투자금이 줄어든 지는 몇 년 됐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자들이 이 기름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세상이다. 이 에너지라는 거는 한 30년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30년을 봐야 되는데 3년 후에야 기름을 많이 쓰겠지만 30년 후에도 기름을 많이 쓸까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엇갈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기름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적인 투자는 확실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약간 불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패닉이 올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캐는데 이렇게 투자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예. 그런데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지니까 정말로 다들 입을 이제 떡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많이 늘리지도 못했었고 그러다가 수요 쪽에서 뭔가 요인이 생기거나 공급 측에서 무효가 하나 그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그냥 바로 이제 공급 가격이 뛰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전쟁 아니어도 사실은 불안했던 거네요. 네, 전쟁 아니어도 불안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이제 기름을 생산한다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기름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이 여유가 있었던 거는 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그때를 보고 투자가 그때는 많이 됐었어요. 아하. 그 설비가 돌아간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거든요. 예. 이제 그런 설비들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고 그 설비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기름이 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넥스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 투자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기름 생산량이 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다들 수요가 이제 점점점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 되겠지 했는데 뭐 인도에서 막 차가 늘어나고 동남아에서 차가 늘어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은 이거 화석연료 수급이 좀 불안하다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진 거죠. 근데 그 에너지 생산 설비 투자라는 게 사실은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호황일 때 투자가 늘어나고 네. 가격 안 좋을 때는 좀 투자를 줄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유전이라든지 뭐 개발 투자를 더 할까요? 지금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 제가 문제라 그러냐면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그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예. 순수하게 이제 에너지 수급만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유가 뭐 80불, 90불 때는 예. 충분히 생산성이 맞으니 기름을 많이 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합니다. 80달러대에서도? 왜 안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돈을 대는 은행에서 네. 화석연료 투자는 안 된다라는 은행이 많고요. 두 번경으로 가야지.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설령 은행에 돈을 받아도 그 이사회에서 이제 이거는 좀 하지 맙시다. 이거는 왜 ESG 차원에서 뭐 카본 뉴트럴한 우리 기업의 어떤 목표에 안 맞습니다. 탄소 중립에. 네,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탄소 중립에 투자하겠다 했던 게 2020년, 21년, 22년이었고요.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 탄화수소 부분에 최소한의 투자는 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상 전환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뀌고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완전히 전환이 끝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전환기가 항상 불안한 거죠. 그게 참 ESG, 탄소 중립의 역설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왕왕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좀 논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탄화수소를 중요시 여기고 원자력을 중요시 여겨야 재생에너지 투자가 빨리 늘어납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재생에너지 투자라는 거는 지금 내가 선극을 많이 투자하면 20년, 30년 천천히 회수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장기 투자인데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네, 됐든 그거 똑같아요, 구조가. 장기 투자라는 거는 경제가 안정돼야 할 수 있어요. 아하. 경제가 막 불안해서 내일 기름값이 막 흔들흔들 하면은 장기 투자라는 것을 내가 필요하다고 머리는 느껴도 이 가슴에서 그렇죠. 내가 지금 1년, 2년 후를 모르는데 그럼요. 20년을 보고 어떻게 투자해? 이렇게 된. 그래서 경제가 안정이 돼야 장기 투자가 되고 그 장기 투자가 쌓이면 이제 쌓인 것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직관적인 논리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은 차근차근 이렇게 투자를 해야 전환이 된다. 그게 제 뭐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와당탕탕 전환을 해야 합시다. 아하. 주장도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이 화석연료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죠. 22년, 23년. 네. 그러면 그 부족한 시기에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당장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정된 에너지 안보가 가장 1순위고 에너지 안보가 맞춰진 상태에서 차근차근 전환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실행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먹고 살만 해야 미래를 위해 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인간 개개인이나 국가적으로나 비슷한 거네요, 이거는. 네. 또 근래 이슈를 좀 놓고 보자면 최근에 이제 우리 주유소에서 가격이 너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정유사 탓하고 있고 주유소 탓하고 있고 석유 가격 이제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사실상 상한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해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나 뭐 부작용이라든지 우려되는 건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였습니다. 이제 석유 가격,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 전기, 석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완전 자유 시장화된 거는 석유예요. 그 왜 석유가 완전 시장 자유화됐느냐? 글로벌하게도 완전 시장 자유화됐기 때문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우리나라의 내수만 보고 기름을 정유해서 휘발유 만들고 정유 만드는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예. 끊임없이 뭐 중국에 팔고 중국 거 사오고 일본에 팔고 일본 사오고 막 글로벌하게 교육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최적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최적이라 하면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원가가 싼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비유로 하면은 그 누구도 뭐 A 슈퍼마켓에 오늘 쌀 10자루 갖다 주고 뭐 B 편의점에 컵라면 몇 개 넣어라 이렇게 통제 안 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항상 시장에서. 시장이 최적의 상태를 이룬다. 석유는 워낙 많은 전 세계 수십억 사람이 이걸 사고 쓰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길게 보면은 가장 저렴하다라는 네. 것이 일종의 공리가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게 뭐 30년 넘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격 통제를 안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해서 네. 미국이 영향을 받냐 마냐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중동 석유는 사실 미국으로 지금 한 방울도 안 들어간 지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중동 석유 필요 없어요, 미국은 더 이상. 거기서 뭐 셰일가스도 많이 퍼먹 나오고 하니까. 네, 나오고 미국의 정유 공장들을 돌리려면 이제 중진류라는 게 필요한데 예. 그건 대부분 캐나다에서 옵니다, 지금. 예. 굳이 배로 중동에서 오지도 않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경유값, 휘발유값 올라서 난리지만 미국도 지금 휘발유 값이 갑자기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뜨거 해가지고 트럼프가 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글로벌 경제를 걱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걱정돼서. 그러니까 미국은 네. 호르무즈 해협 건너오는 원유 없는데 네. 그거랑 직접적으로는 상관없는데 미국 가격은 뛰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느냐면 전 세계가 정유 공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물까지 결합돼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금융으로. 예,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경유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2,000원이다. 네. 근데 국제 가격은 전쟁 터지고 나서 국제 경유 가격이 지금 70%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항공 제트유 이건 2배 이상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오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정유사든 도매업자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상장해서 하면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우리나라 안에 주유소에 2,000원을 팔 수 있는데 이걸 배로 모았다가 배로 팔면 3,000원에 팔 수 있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아서 배로 팔아야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기가 주주에 충실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국가가 이제 너 수출하지 마라고 통제를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쟁 나고 한 3일 지나가지고 중국이 먼저 그걸 때렸어요. 정유 수출하지 마. 네네. 태국도 수출하지 마. 어. 그 이유가 국제 가격하고 국내 가격을 절연시키려고. 일단 내수용으로 돌리고. 네.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 통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정유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통제를 해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이 물론 갑자기 경제에 충격이 오는 거는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니까 통제가 필요하면 하는 건데 통제가 만능도 아니고 능사도 아니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어떤 기업 보상 측면에서. 그렇죠. 기업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다 그렇게 각자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균형을 맞춰가는 게 현재 시스템인데 그렇죠. 이 시스템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시장만 믿으면은 경제가 휘청휘청하니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했을 때는 그 개입은 항상 짧고 굵어야 되고 개입에 필요한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냥 최고 가격을 누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후폭풍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 혹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외국인 주주들 또 많이 있으니까 수출을 통제하는 것도 결국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장 급하고 가격이 뛰니까 여론은 지금 막 성나하고 있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관료들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방법이 항상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가장 좋은 거는 각 정유사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보다는 예. 국민의 어떤 여론을 생각하고 또 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비싼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기름이 너무 비싸면은 차를 안 사고 전기차를 살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럼 수요가 떨어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산유국은 뭐 고유가를 좋아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유국은 적절하게 가격이 유지되는 걸 원하는 거지 100달러, 120달러 산유국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배럴당 200달러 가면 다 태양광 투자하고 그렇죠. 다 풍력 투자하고 네, 하겠죠.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잠깐은 돈 벌지 몰라도. 적정선. 예, 그래서 이제 적정선이 중요한데 정유사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당장 회사의 의사결정은 이 매출을 극대화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불과 2주 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정유 시설 과잉, 석화 과잉해가지고 뭐 구조조정안에 문 닫는 이러고 있는데 예. 그럼 이 회사들이 돈 벌기 위해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적자 볼 때는 보전 안 해주다가. 그렇죠. 적자 볼 때는 야 너네 그냥 통폐합해 이러고 그래서 갑자기 근데 흑자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돈을 잠깐이라도 벌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막 횡재세 얘기 나오고. 예, 그리고 정유회사들은 사실 지금 이 잠깐 뭐 경유가 값이 올랐다는 거는 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좋은 일도 아닌 게 공장을 계속 돌려야만 전체적인 오펙스가 떨어지는데 이러다 이제 원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공장을 세우면 그 리스타트하는 거 돈이 엄청 듭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가격이 강세인 것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격은 올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돼 있으니까 원유 들어와야 될 건 못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이러다가 진짜 정유사들 저장 탱크 바닥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장을 세워야 돼요. 며칠 안 남았다면서요? 네, 공장을 세워버리면은 이제 공장 리스타트도 뭐 내가 스위치 껐다 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당근을 줘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축률을 줄 테니까 공장을 뭐 돌리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지금 한참 막 정유사들 불러놓고 제가 볼 때는 논의하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저도 이제 그 심리는 충분히 이해해요. 세상에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싶죠. 정유사를 비난하고 싶죠. 그런데 그 마음하고 실제 일을 풀어가는 거는 좀 달라야 된다. 네, 달라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제 유가에 따라서 혹은 국제 그런 그 경유값이나 제트유 가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물가가 춤을 추는 게 싫다. 이건 싫잖아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디젤유를 비축하고 제트유를 비축하면 돼요. 원유 비축만이 아니라? 아니죠. 네. 근데 그게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은 막 정부에서 이제 검토하다가 보면 그게 돈이 들죠. 탱크도 지어야 되고 탱크를 만들고 투자하고 비축을 하면 비축은 그냥 비상용 대비니까 돈은 들어가지만 평화로운 시기에는 돈 낭비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돈 낭비를 필요하면 하자.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건설적인 논의를 저는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세상이 지금 패권 경쟁 시대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게 앞으로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더 이상 미국이 이제 옛날같이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묵직하게 세계 중심을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판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에너지 가격 변동이 이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 저는 봐요. 앞으로 2, 3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더 자주 올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비축을 더 합시다. 원유도 비축하고 석유화학 제품도 비축하고 비축을 합시다. 그럼 그런 논의를 해서 비축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그 가격을 어떻게 소비자들이 부담을 할 거냐, 이런 등등의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지. 지금 뭐 누가 갑자기 뭐 폭리를 취하고 나쁜 놈이다 손가락질 하는 거는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근시안적인 거죠. 근시안적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략 비축유가 대부분 원유 중심인가요? 아니면 경유나 뭐 등유나 항공유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나눠져 있진 않나요? 보통은 이제 원유를 비축하고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프로덕트는 그 민간들이 이제 일종의 운전 재고를 보유하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거를 저장하고 갖고 있다가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유 시설이나 이 정유사들의 규모나 이런 것이 세계 5, 6위권입니다. 예. 굉장히 큰데 이런 오일이나 에너지 트레이딩 규모는 사실 굉장히 낮고 떨어집니다. 금융적으로 봤을 네. 때. 대규모 저장 시설, 그 프로덕트 저장 시설들은 주로 이제 싱가포르 쪽에 많이 있고, 유럽은 이제 로테르담에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런 시설 더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고 트레이딩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이번에 보니까 이란 그 중동 지역 전쟁 났을 때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정유 시설, 석유 저장 시설을 때려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유가 아무리 비축유가 많더라도 비축유 그 기지는 이제 대공 방어막도 있을 텐데 정유 시설 다 공격해 놓으면 원유 있어도 못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군용 트럭에다가 석유 원유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원유 저장고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대부분 그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하에 있는 시설이 많고. 어디 뭐 바다 밑에 이렇게 쭉 깔아놓기도 하고. 이제 국내 같으면은 저기 이제 여수 쪽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 거제 쪽도 있는데 주로 이제 안반인 산 속에 큰 굴을 파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은 그렇게 보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보통 탱크를 지어서 보관을 하는데, 이제 에너지 안보를 좀 더 들여다 보면은 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탄화수소는 그 문제가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어처구니없는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은 네. 불이 붙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전쟁이 터지면은 이 시설들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시설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에너지 안보를 깊게 생각하면은 궁극적으로 미사일 날라오고 막 폭탄이 터져도 기본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가 사실 가장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 태양광 패널을 제가 깔았어요. 예. 태양광 패널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 그 패널만 깨지고 나머지는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유 공장은 반대로 거대한 정유 공장이 한 군데만 폭탄을 맞아도 그게 다 셧다운해요. 파이프 몇 개만 깨져버려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그 탄력성인데, 탄력 회복성이 이 석유화학 제품이나 정유 시설은 상당히 취약한 시설이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전기와 어떤 연료는 확보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비축유도 마찬가지고 발전원 자체를 다양화할 필요성도 역시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터져봐야 또 느끼고 지나가고 다시 종전되고 하면 이제 또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의 가장 본질적인 이슈는, 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저는 그 방송에서 왕한 표현합니다. 겁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예,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당신들은
분단 상태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 어떻게 예. 그렇게 편안하게 사느냐. 오. 그럼 우리가 이제 휴전하고 벌써 70년이 넘었으니까 예. 그러려니 하는 거고, 만성화돼서. 네,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도 뭐 60년, 70년 됐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상황을 바꾸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같으면은 수입 의존도를 더 줄여야 됩니다. 수입 의존도 줄인다라는 게 국내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에너지 혹은 비축을 뭐 몇 주, 며칠, 몇 달에 아니고 몇 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이제 보면 재생에너지는 자급자족이 되는 거고 바람하고 햇빛은 그냥 계속 오는 네. 건가요. 그 다음에 원자력도 그 원자력 우라늄 연료가 보통 2년이 비축돼 있습니다. 어허. 그럼 뭐 2년 비축할 게 아니고 이거 저기 한 3년 비축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또 이제 비축이 부족한 게 지금 LNG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LNG는 사실 비축이 어려운 에너지원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얘가 조금씩 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축이 어렵지만 시설을 더 탱크를 늘려야 됩니다. 탱크를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찬성을 해요 사람들이. 예. 근데 강론에 가면은 그게 다 원가 인상 요인이 됩니다. LNG 탱크를 더 지으면 투자해야 되고 돈 들어줘. 그거 보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축을 하면은 거기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데 날아가니까. 그 다시 그거를 압축기를 돌려가지고 LNG 만들어서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기가 들어가겠죠. 그런 비용이 다 하니까 그걸 감안하면 에너지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비용을 좀 쓸 거냐 말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겁이 없는 나라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런 일이 터져봐야 우리는 또 그 중요성을 또 알게 되니까요. 중동 쪽 이슈도 물론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자체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이 중동 전쟁이 끝나면 또 호르무즈 해협의 그 중요성, 지금 막 뭐 다변화를 해야 한다, 왜 호르무즈 해협 그 의존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그 에너지 시스템의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초크 포인트, 지식점 혹은 뭐 병목 혹은 이제 위험 포인트라고 하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것 중에 하나였고요. 예. 병목을 넘어서서 거의 목을 조르는 지점인 거예요. 네네.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었고, 그다음에 3개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라카 해협입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도 그 유조 선단이 동아시아로 오는데 지나가는 해협 말라카 해협인데 그 말라카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되면은 이제 배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삥.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도 이제 병목입니다. 중요한 지점이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가 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그게 일종의 자연 호수랑 운하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강수량이 이제 불안정해져서 수위가 떨어지면은 LNG 운반선이 못 지나갑니다. 큰 배들이. 예. 그럼 그 배들이 이제 희망봉은 삥 돌아서 오거나 수에즈 운하 돌아서 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LNG 운송비가 치솟고 LNG 운송비가 치솟으면 LNG 가격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는 통과를 한 다음에 홍해를 지나서 와야 되는데 거기 예멘의 반군들이 막 홍해에 지나간 배를 때렸고 네. 그게 때리면은 보험사가 겁나서 보험을 안 해주면 안 때려도 이제 배는 글로 못 가요. 보험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는 무조건 희망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운임이 치솟거나 아니면은 배가 모자라서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4포인트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정말 놀란 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사실상 처음에 왜 그러냐면 이란 본인도 여기를 이용해서 에너지 수출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뭐 중국으로 가는 배들. 네, 자기도 원유를 연 300만 배럴 이상 수출을 해서 그걸로 사실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기가 지금 수출을 안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럼 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느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폭탄 맞아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의 어떤 이제 지금 이란의 정권에서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게 아니고 막 걸프 국가들한테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제 인프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이 원래 불안정한 지역이었다. 첫 번째. 근데 이 지역의 안정을 그동안
이 미국의 어떤 강한 군사력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미국은 옛날에 왜 누르고 있었느냐? 거기서 안정적으로 기름을 갖고 왔기 때문이죠. 네. 미국이 거기서 기름을 가장 많이 가져왔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지하려고 이라크 전쟁도 하고 그렇죠. 아프간 전쟁도 일어났었는데 쉘 혁명이 나고 미국에서 이제 기름이 펑펑 다시 나오니까 미국이 굳이 거기서 이제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은 빠졌는데 힘의 공백을 메꿀 다른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뭐 드스드스 일어나가지고 우리 원래 강해. 우리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뭐 여기저기 때리겠어. 뭐 때리니까 막지를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견제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대로 철천지 원수인 이란을 완전히 힘을 빼놔야겠다. 네. 이러는 거고 사우디도 뭐 이란이 좀 뭐 순위파 시아파 해서 위협적이었는데 뭐 막 터지니까 사실은 이제 뭐 납배든 거죠. 납배드고. 막 그 안에 정세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강 건너 불 얘기가 아니고 우린 거기서 에너지를 계속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니까.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겁없는 나라로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왜냐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안 나오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더 내면 되는데 살 수만 있다면. 예, 아예 물량이 부족한 거 이게 진짜 문제예요. 못 오는 거. 못 오는 거. 근데 미국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쵸, 거기 파는 미국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전 세계가 이제 에너지 마켓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가 겁나느냐. 가격이 올라서 돈을 엄청 썼어요. 그런데 물량이 끊겨버렸어. 돈은 돈대로 쓰고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물량이 끊겨버렸어. 그러면 돈도 쓰고 물량도 끊기는 거죠. 최악이에요, 그게. 미국은 가격의 문제고 한국은 목숨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의 3국이 사실 에너지에 가서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만, 일본. 셋인데, 근데 우리보다 대만은 사실 더 취약하고요. 예.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낫고, 우리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아시아 3국이 이번에 굉장히 이제 속이 쓰리죠. 뜨거 하는 거죠. 뜨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말라카 해협, 그리고 파나마, 수에즈 운하. 네. 그러니까 사실 한 번씩은 지정학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막 대서특필 내고 어떡하니 하다가 결국엔 이거는 뭐 사실은 또 대안이 없잖아요. 야, 이거는 그래서 그 땅을 뭐 운하를 몇 개 더 파거나 뭐 거기다가 물을 더 이거는 안 되는 거니 우리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또 비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고 에너지원도 다변화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진짜 몇십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준비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80%고 우리도 80%입니다. 우연한데 똑같아요. 우리도. 80%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갖고 오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시장에서 사오기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해외 자원을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유전 개발 같은 거요? 유전 개발, 가스전 개발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럴 거예요. 당신이 에너지 전환하자는 사람이 왜 유전 개발하자 그러느냐. 그러게요. 네. 다시 얘기 드리지만 화석연료가 적어도 20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우리한테 확보돼야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이 논쟁을 많이 앞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1년 안에 짠하고 바뀌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정말로 혁명의 할아버지가 오셔야 되거든요. 뭐 문명이 다 뒤집혀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돌아왔을 때는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갖고 와야 되는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호주의 바로사라는 데서 이제 가스전 개발하고 LNG 사업을 했는데 이걸 14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첫 카고가 지난달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근데 이게 SK 입장에서는 이 LNG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뭐 현재 정부의 어떤 기조도 좀 이렇게 이게 맞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SK가 바로사에서 그 가스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시민단체도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했는데 그 바로사에서 확보한 가스가 뭐 연 몇백만 톤이고 그다음에 SK가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또 확보한 가스가 연 몇백만 톤입니다. 그런 것들이 급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거니까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갖고 올 수 있거든요. 호주에서 갖고 오는 그 천연가스예요. 그렇죠. 천연가스. 근데 거기는 뭐 해협도 없고 그냥 태평양 그럼 쭉 오면 되죠. 올라오면 네, 되는 거고.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SK 이노베이션이 산 SK 인정. 이노베이션이 직접 해외 에너지 회사랑 개발을 해서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뽑아내는 대로 이거는 우리 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SK 이노베이션은 그거를 한국에다 팔아도 되고 해외 시장에 팔아도 되는데 정부가 이제 SK 이노베이션한테 부탁할 수 있죠. 국내 뭐서 좀 국내 먼저 그 물량을 좀 돌려라. 우리가 보상해줄게. 근데 외국 회사는 그런 거 부탁해도 우리 말을 안 듣죠. 그러면 안 듣겠죠. 그냥 이윤 찾아서. 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개발을 더 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급자족 에너지, 장기 비축 에너지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당연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논리는 저는 이제 그런 논쟁은 그만하자. 흑백 논리. 흑백 논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원자력은 위험하다.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돈 낭비다. 저는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EU 집행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원자력을 유럽 차원에서 너무 경시했다. 그게 좀 후회된다. 예. 그거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에너지는 믹스가 중요합니다. 어느 단일 에너지원이 모든 문제를 다 커버 절대 못합니다. 믹스가 중요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이제 같이 가야 되고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고립된 전력망에서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사실 우리만의 고민도 아니고요. 전 세계. 전 세계 고민이고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시장 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괜히 그걸 걱정해가지고 어느 한쪽 공격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는 에너지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야 되는 건 맞고 그렇다고 원자력을 억지로 줄일 필요는 절대 없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가져간다. 세 번째는 사실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금이 갑자기 내일 10배로 올랐다. 전화 아껴 쓰죠. 네, 전화 아껴 쓰고 데이터 아끼겠죠. 근데 지금 에너지 요금은 안 그래요. 에너지. 우리가 전기 요금의 원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 석탄 가격과 가스 가격이 가스 가격이 연료비로 직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소매로 지불하는 가격은 그거랑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휘발유값, 경유값 올라가니까 당장 운행을 줄일 거 아닙니까? 내가 여행도 줄이고 뭐 소위 말하는 연비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는 아무도 그 생각 안 하죠. 근데 전기도 사실은 다 연료예요. 그래서 옛날 유명한 말이 있죠. 전기는 국산이나 연료는 수입이다. 네, 연료는 다 수입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전기도 또 집에 도시가스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뉴스로는 전쟁이 나서 가스가 폭등했다 하지만은 나는 그냥 집에서 반팔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울에 불을 팡팡 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피하고 안 해야 됩니다. 에너지 원가가 올라가면 그걸 적정하게 소비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시그널을 줘야 돼요. 비싸면 절 쓰고 덜 쓰면은 거기서 더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그널이 없고 그럼 왜 없느냐?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유권자들의 눈치 보는 장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면은 전기요금을 깎아달라, 우리를 지원해달라, 뭐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달라. 다 이제 그런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일본에 필요하겠지만은 그걸 다 반영하면은 소위 말해서 수입하는 원가는 폭등을 해도 그건 난 모르겠고 누군가 흡수하고 나는 싸게 달라. 그러니까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0번 넘게 연장되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이거는 권효재 대표님이 사실상 거의 뭐 학자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디 관료가 되시면 이런 말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전 정부 회의가 똑같은 얘기 해요.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히 사람들은 당장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싫다. 근데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싫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만약에 옛날에 안 했으면 우리 이런 경제까지 못 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3가지 해법을 알려주셨고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좋은 이야기 던져주셨고, 그 연금 부자 된 에너지 투자, 최근에 이 책을 쓰셨잖아요. 네, 6조 달러가 쏟아진 이곳에서 당신의 부가 시작된다. 그게 에너지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당연히 에너지 전환 네.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럼 에너지 투자, 이게 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AI 이야기 당연히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를 하면 예. 그 투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이고 길게 봤을 때 내가 필요한 연금의 속성과 에너지 투자가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 시기예요? 아니면은 지금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 물어보셨듯이 석유 생산, 가스 생산에 대한 투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길게 보면은 석유와 가스보다는 청정한 전기, 청정한 에너지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더 원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냐 안 하냐가 나의 노후 생활과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급등락 많이 하는 그 원유 ETN, 네, ETN 레버리지, 뭐 굿버스 이런 네. 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제 연금 투자, 연금의 부자가 되는 혹은 연금 투자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 안정적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본 글, 자산 배분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그게 예. 뭐냐면 누구나 이제 사실 분석을 하면은 내가 자산 투자에 성공하는 길은 너무 간단한데 그냥 전 세계 주식에다가 분산 투자를 내 모든 재산을 다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주식 수익률은 항상 GDP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앞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예.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내가 만약에 모든 재산을 지금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을 못 잡니다. 주식 급등락이 워낙 심하니까. 그렇죠.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했다? 음. 그러면 사실 일상생활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걸었는데 이게 막 하루아침에 요즘 최근에 보면은 주가 종합 주가 지수가 막 사이드카가 오늘 터지고 내일 터지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산에 돈을 오래 담궈두면은 내가 강철 같은 마음으로 이 자산은 언젠가 오를 거 하고 이를 꽉 깨물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은 100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 불안해가지고 뭐 팔든지 사든지 뭐 아니면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이제 주식창 보는 거죠. 화장실 가서 안 나오죠. 네.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도대체 왜 투자를 하는 건지 이제 주객에 전도되는 거예요.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난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내 현실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변동성 제일 심한 게 에너지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에너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첫 번째가 전력망. 전력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투자의 트렌드를 길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석유나 가스 가격이 변동이 심하니까 예. 거기에 돈 넣자는 얘기는 여기 한 줄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정말로 ETN 얘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굿버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이거 좀 실망이네요.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아, 농담입니다. 네, 전혀 없고 그게 아니라 길게 보면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네.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전기를 많이 쓸 거다. 네, 세상은 전기를 무조건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 화석 연료는 이 물리적 원리상 얘를 태워서 그 열로 에너지를 얻는데 그 태우는 열의 고온과 저온의 델타 값을 가지고 델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유용한 에너지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절반 이상은 무조건 손실이 됩니다. 화석 연료라는 거는 절반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쓰는 에너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휘발유차를 몰면은 제가 휘발유를 주유를 해서 에너지를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 에너지가 100인데 예. 제가 이제 차를 앞으로 전진시키는데 얼마나 쓰느냐? 20도 못 써요. 예? 나머지는 다 공중에 날아갑니다. 폐열로. 공회전 할 때요? 아니면 아니요. 주행할 때도요. 그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휘발유 차라는 열량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죠. 휘발유 차라는 거는 내가 넣은 휘발유 에너지의 20%밖에는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고 나머지 80%는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게 하도 심하니까
냉각수 충분히 안 넣고 날 닿으면 엔진이 어떻게 됩니까? 과열되죠. 과열돼서 막 심한 불 나잖아요. 네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 얘는 그 자체가 열 덩어리예요. 그 중에 일부만 내가 지금 차를 전진하는 데 쓰는 유용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거를 모터를 쓰면은 모터는 내가 넣은 에너지의 80% 90%를 유용하게 전환을 합니다. 즉 전기가 화석연료 태우는 것보다 효율 그 자체가 2배 이상 좋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몇 달, 1, 2년 이게 아니고 길게 보면은 무조건 전 세계는 전기를 많이 쓰게 돼 있다. 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전기차는 그럼 어차피 그 전력을 화석연료로 태워서 발전시켜서 충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효율 측면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좋다는 그렇죠. 전기차 자체의 효율. 어허. 두 번째는 말씀하신 이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전기를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를 갖고 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기 생산과 전기 유통. 전기 생산은 발전이고 전기 유통은 전력망입니다. 네네네. 이거 둘 다 계속 늘어납니다.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력망을 깔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 지금 잠깐 이란 전쟁 때문에 잊혔지만 한 달 전만 해도 뭐가 이슈였습니까? AI 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하다. 네네. 전기가 부족해서 뭐 모든 온갖 발전기를 다 갖고 와라.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단을 해야 되는데 전력망을 어디에 깔 거냐. 그래서 뭐 용인에 가냐 안 가냐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전기가 더 필요한데 그 전기를 실어나를 전력망이 빨리 안 갖춰진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이슈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다 똑같아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한데 전력망이 빨리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전력망이라는 게 발전소에서부터 네. 송전을 하는데 송전 탑도 마찬가지고 뭐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도 그렇고 그걸 집집마다 뿌려주는 것도 그렇고 다 토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왜 송전기, 배전기 만드는 기업들 뭐 주가가 뭐 엄청 많이 올랐고 네네.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고요. 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고속도로 중에 민자 고속도로가 있죠. 네. 민간 자본이 투자해서 까는 고속도로. 예. 이제 민자 송전선도 생깁니다. 국가가 까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뭐 법 체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법칙을 바꾸고 있고요. 해외에는 그런 송전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AI 데이터 센터 짓는 그 빅테크들한테 전력망 니네가 구축하라고. 그렇죠. 발전소 니네가 지어라. 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수요가 이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갈 때는 네네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해서 까는 것의 속도로 수요를 맞출 수가 있는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관련된 기술이 빨리 진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국가가 공공의 어떤 절차만 밟아서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민간 자본을 가지고 혁신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통신망도 우리가 옛날 유선 전화 돌릴 때는 다 국가가 국영으로 통신망을 다 관리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 민간 회사들이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혁신이 전력망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전력망들이 소위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이제 민간 자본과 혁신을 가지고 전력망이 업그레이드 되고 증설이 되는데 그러면 민간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공급이 빨라진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소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그 어떤 기회냐면은 그 에너지 인프라가 뭐 매년 막 15%씩 이익이 나는 그런 투자는 절대 아니지만 그런 투자는 소위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좋고 훨씬 안정적입니다. 주식보다는.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안정적이고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좋은 이제 그러한 투자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이미 그 유럽의 연기금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연기금이라는 게 재밌는데 그 연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연금,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20, 30년 후에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주식도 일부 하지만 주식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은 사람들 귀한 노후를 위한 돈이 날아가니까 자산 배분을 해야죠. 네. 에너지 배분처럼. 안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채권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고속도로, 전력망, 통신탑, 뭐 풍력발전기, 태양발전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투자들이 보면은 일단 수익률이 안정적인 구조가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돈이 넘쳐가지고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잘 보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산하는 그 어떤 시설이 생산하는 가치와 그 생산하는 물건과 서비스가 얼마나 이 인플레이션에 강하냐, 혹은 이 통화 가치 하락에 강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잘 보면 앞으로 세상에 필요한 건 전기인데 네. 그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자산이 있습니다. 이 자산이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자산이에요. 그럼 가치가 어떨까요? 떨어지질 않죠. 않죠. 최소한.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80% 대출을 빌려가지고 자산을 샀어요. 네네네. 20년이 지나면 내가 갚을 대출금은 아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자체가 다운되죠. 다운되는데, 그렇죠. 이 자산이 만드는 에너지나 전기는 가치가 올라가거나 유지가 됩니다. 즉 지금 내가 장기 투자를 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품인 거예요. 그 에너지 투자가 네. 그렇게 해서 주변에 보면 왜 태양광 발전소 그 좀 이렇게 싼 땅 그렇죠. 구해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네. 발전원 팔아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또 어떤 게 되는 걸까요? 뭐 그런 식의 류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소위 이제 국내는 아직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은 예. 외국에 보면은 태양광 발전소들을 투자하는 펀드, ETF, 에너지 인프라 전용 ETF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만한 저는 이제 섹터라 보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네, 인프라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자산 투자를 하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버스 말고. 고버스는 저는 정말 비추예요. 왜 그러냐면 예. 잠깐 고버스 얘기를 드리면, 고버스든 뭐 레버리지든 간에 한국 사람들도 한 방에 있어야 되는데 네. 레버리지 아니면 네. 고버스라. 대부분의 경우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저도 그 주식 투자를 2000년부터 했으니 네네.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은 꽤 오래 한 사람이고 뭐 하루 아침에 막 제 투자 원금의 거의 뭐 80%를 날려버린 적도 있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주식 투자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거시 경제를 봐라, 네네네. 뭐 기업을 잘 분석해라, 뭐 소문을 듣고 소문을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먼저 봐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맞아요. 내 자신의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투자 전략을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뭐 부지기수다, 태반이다. 왜냐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 망하는 거죠. 지금 이게 뭐 저는 지난 일주일이 정말 그 대표적인 사례라 보는데, 우리가 6,300까지 갔다가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주식시장이 막 붕괴됐다. 붕괴되면 어떠세요? 사람 마음이, 이거 내가 지금 들어갔는데, 내가 막 쌈짓돈 모아서 들어갔는데, 나 이거 이제 손실이 확정되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해서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거라도 건져야지 하면 그날 귀신같이 그 다음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포에 사로잡혀 팔았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날 올라가니까, 그렇죠. 역시 올라가는 거구나, 이제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또 사요. 예. 그럼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예. 그럼 또 팔아. 사팔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죠. 거꾸로 되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레버리지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2배로. 2배로. 거기다 미수했다. 어떻게 됩니까? 며칠 못 갑니다. 경험담 같은데. 네. 이건 뭐 제 아내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이제 세게 각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러다 보니, 뭐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이제 주식 투자로 대성공을 했으나 내 주식 투자는 너무 간단하다. 내가 이 평생 동안에 버핏이 저 평생 동안 투자한 종목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다 추적해 보면. 근데 그 200개 중에 돈을 대부분 번 거는 30개도 안 돼요. 그 대단한 버핏도 170개 주식은 뭐 별로 재미가 없었거나 본인이 사갖고 얼마 안 돼서 팔아버리거나 했습니다. 그 30개를 이 사람이 사두고 나서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럼 그 주식은 끝없이 이렇게 우상향만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요. 예, 뭐 가다 떨어지고 그거를 이 장삼 이사가 그럼 참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골고루 돈을 담아서 봐야 되는데 투자의 목적이 나의 시간을 조금만 들이고 감정적인 어떤 에너지 소모를 조금만 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 투자,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연금 부자 되는 에너지 투자라고 제목을 지으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 노후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그 에너지 관련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참을성이 되게 많은 사람들. 길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 관련 투자. 근데 그냥 뭐 원유 선물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 몇 가지 좀 나눠서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뛰다 보니까 뭐 풍력 관련주도 오르고 태양광 관련주도 오르고 뭐 원전 관련주도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변수니까 제외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망하다고 그래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원전인데 그 중에서도 SMR. 여기는 어떻게 뭐 이론이 없습니까? SMR은 이제 잠재력이 높은 유망한 기술이긴 한데 네. 아직 상업화가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원자력 전체적으로 원자력의 약점은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처음에. 그래서 원자력은 처음에 그 투자비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 많이 물어보세요. 예. 한국은 원자력 전기가 매우 싸다. 예. 그래서 원자력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월한 미래 기술이 아니냐. 근데 미국 가서 물어보면 전혀 반대의 답을 하거든요. 원자력 전기가 미국은 제일 비쌉니다. 여러 발전원 그래요? 중에. 네. 그럼 그럼 미국은 왜 비싸고 한국은 왜 싸냐? 네. 원자로가 다른 것도 아닌데 다른 게 아니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형 기준으로 기본으로 얘를 60년 운전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참고로 1.4기가짜리 2개를 세트로 짓습니다. 네. 근데 그 한 개가 지금 예상하는 우리가 내일 당장 한다고 하면 개당 10조예요. 예. 20조를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60년 동안 회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60년 동안 회수를 하면서 이 발전소를 60년 동안 계속 풀가동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단가를 뽑는 겁니다. 네. 그럼 전기 가격이 싸요. 뭐 50원, 6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미국은 이제 70년을 가정합니다. 지금 네. 신규 원전은. 근데 우리는 가동률이 80%, 85% 이용률을 하는데 미국은 가스 가격이 워낙 싸기도 하고 그 에너지 시장 경쟁이 심하니까 실적 원전들을 보면 이용률이 되게 높지를 않았어요. 높지 않고 이용률이 안 높으니까 투자자들이 원전에다가 투자를 할 때 원하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자본 투자를 할 때는 뭐 12%, 그다음에 은행 돈 빌릴 때는 7%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원전을 지을 때 원전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5%가 안 됩니다. 왜냐? 한수원이 하니까. 한수원이 공공기관이 이거를 하니까 그야말로 국가가 공공 인프라 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 보통 4.5%입니다. 예. 그 정도만 요구하고 돈을 이제 정부가 대줍니다. 네. 그러니까 싼 돈을 가져와서 이거를 짓고 60년 동안 너는 내가 전기를 무조건 사줄게라는 암묵적인 가정에 들어가면 전기가 싼 거고. 그렇죠. 미국은 투자자들이 이거 원전이라는 게 다른 뭐 태양광이니 ESS니 뭐 가스 발전이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은 이제 가스 쌀 때는 뭐 우리 돈으로 뭐 40원, 50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원전을 끕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원전들이 17년, 18년, 19년, 20년에 소위 말해서 수명이 남았는데도 많이 껐어요. 그 이유가 가스 발전에 치여서.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미국의 원전은 이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 금리가 높아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전기 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원전을 비슷한 노형을 계속 지어왔으니 이제 원전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고 공급망이 있는 거고.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원전을 지을 때도 비싸고 그 비싼 원전에 요구하는 수익률도 비싸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70년 동안 계속 전력 시장에서 판매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걸 다 감안하면은 지금 전기값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사업자들이 이 원전을 미국에서 이제 막 이 원전 사업자들하고의 거래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이 설비는 70년짜리인데 일단 30년을 요구해. 30년을 개런티 해달라. 내가 전기 생산하면 30년을 사달라는 거를 요구해달라. 그럼 30년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상당히 전기값이 비싸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정부 입장이든 뭐 무슨 빅테크든 소비자든 간에 그 전기가 엄청난 전기인데, 엄청난 양의 전기를 비싼 가격으로 30년 보장을 해주려니까 자기도 이제 부담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신규 대형 원전은 이 딜이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다 보면 되는 게 뭐가 되느냐? 기존 원전을 수명 연장해서 재활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투자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기준으로 뭐 20년짜리 계약도 되는 거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SMR은 계약이 다 뭐냐면 그 다 조건부 계약이에요. 아, 조건부예요? 예, 조건부. 그 조건을 공개 안 할 뿐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이라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추측하는 건 뭐냐면 빅테크가 SMR 개발사한테 요구하는 전기 단가가 있습니다. 예. 그 단가를 맞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단가를 맞춰주면 내가 전기 사줄게 해요. 그래서 이제 뉴스켈이나 이런 데가 그 비슷한 딜을 미국의 이제 공공 전력회사랑 했다가 딜이 몇 개 깨졌죠. 왜 깨졌느냐? 처음에 조건부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거였어요. 뉴스케일이 우리가 예를 들어 네. 킬로와트아워에 100원의 전기를 공급할게요. 예. 이거 다 만들어지면 됩니다 했는데 막 이제 개발하고 보니까 죄송한데 저기 170원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전기회사가 무슨 말이냐? 나는 100원이면 한다 그랬지. 170원이면 이거는 안 된다. 하면 딜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SMR 관련된 딜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생산 원가를 낮춰야 되고 발전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또 미국은 뭐 셰일가스라든지 오일이 나오고 저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MR 도입할 필요성은 뭐 급하지는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SMR에 대한 기대는 많았는데 이제 처음에 마중물로서 누군가가 너가 조건을 맞추면 내가 일단 사줄게라는 계약 자체가 안 됐던 거고 그게 이제 풀렸던 거는 빅테크는 전기가 너무 급한데. 그렇죠.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빅테크는 전기가 급한데 내가 가스 발전소를 하려니까 가스 관 까는 거 그다음에 송전망 까는 것도 하세월이고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거기도 이제 하세월인데 SMR은 그냥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송전망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우리가 조건부로 합시다. 몇 년 몇 월까지 SMR 기술 개발해가지고 인증받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확정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확정가가 예를 들어 뭐 130원 이하면은 내가 20년 전기 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타당성이 나와봐야 아는 거네요.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전력망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지어줘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뒤에서 계산기 돌리고 이거 안 되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럼요.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SMR에 대한 열기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근데 우리는 그 기대가 이제 2중, 3중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예. 그 SMR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아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기대가 이제 약간 모순된 측면이 있는 게 SMR이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빅테크 AI들하고 조건부 계약을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개발 중 기술이니까 실물은 없죠. 실물은 지금 유일하게 SMR이라는 거는 러시아하고 중국에만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건. 미국은 이제 돌아가는 게 없는데 어쨌든 빅테크는 과감하게 계약을 해준 거예요. 조건부라도.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을 실행하면 되는데 그 조건을 실행하는 거는 뭐 거의 높은 확률로 SMR을 온 버짓, 온 스케줄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산과 일정에 맞춰서. 네. 근데 그 예산과 일정을 누가 맞춰줘야 되느냐? 한국 업체가 맞춰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들은 SMR로 내가 돈을 벌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업 개발에 막바지에 가면은 뭔가 하나를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죠.
파이가 커질 거니까 이번 첫 번째 거는 내가 손해를 감소하고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위험을 떠안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건 간에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뭐 제조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발전 사업자들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처음에 단가를 찍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제 딜에서는 대부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빅테크하고 맺었던 그 단가를 맞추려면은 그 EPC라고 하죠. 이 발전소를 만드는 네. 혹은 O&M 서비스 이거를 네. 다 단가를 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를 안 깎고 여기 원하는 대로 돈 다 주고 SMR을 만들어서 빅테크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맞춰준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는데 네. 저도 에너지 개발을 뭐 여러 분야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제 경험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빅테크도 다 빅테크가 SMR하고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스 발전소도 생각하고 연료전지도 생각하고 태양광 풍력해서 가져올 거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빅테크가 무서운 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여러 군데랑 계약을 해요. 네, 여러 군데랑.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연료전지하고도 계약하고 태양광과도 계약하고 SMR과도 계약한 다음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다 지어놓고 뭔가 에너지 믹스를 하는 차원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개발되는 시점에 그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데 네.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자기는 조건부로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이터 센터를 사업을 고려하고 어떤 장소에 이 센터를 지을 때 이거는 이제 충분한 이 AI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뭐가 사업이 되면 짓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 사고 뭐뭐 해서 2028년에 착공해가지고 30년에 준공해야지라고 이제 어떤 센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센터에 전기를 넣어야 되는데 네. 전기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력 회사에서 그냥 전선을 따오는 게 제일 간단한데 네. 그건 지금 잘 안 되니까 예. 대안으로 뭐 가스 터빈을 옆에 붙이니 연료전지를 붙이니 SMR을 붙이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각 기술별로 경쟁을 시켜놓고 지켜봐도 돼요. 지켜봤다가 나중에 가서 그 중에 셋 중에 제일 좋은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디테일을 계약 내용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빅테크들이 무서워요. 그렇게 경쟁 시켜놓고 자기는 나중에 고른다는 거죠. 밟힐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어차피 조건부 계약이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라는 데가 왜 빅테크냐? 규모도 크고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뭐 몇백억 달러가 우습잖아요. 그게 그냥 쉽게 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유치 때문에 빅테크를 뭐 몇 군데 이렇게 만나보기도 했지만 네. 굉장히 돈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들이다. 철두철미하고 발전원이나 전력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다 고려한다. 그래서 SMR이 잘 개발이 돼서 이 잠재력을 입증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도입이 많이 되겠지만 현재는 그 잠재력을 입증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AI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도 AI가 대신한다. 뭐 드론이라든지 뭐 지형 파악도 그렇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도 AI가 그러면 활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많이 역으로?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 변동성이 있고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상 상태에 따라 나오죠. 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가 기상 상태에 따라 전기가 어떻게 나올지를 일기예보를 가지고 예. 혹은 아주 뭐 5분, 10분의 어떤 구름 상태나 바람 상태를 보고 정밀하게 예측을 하면 할수록 원가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백업 에너지원을 항상 붙여놔야 됩니다. 아하. 근데 그 백업 에너지원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전지전능한 예측력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1분 단위로 다 예측을 한다. 그럼 이제 아주 최적의 그 백업을 붙일 수 있는 건데 현실은 이제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네. 넉넉하게 붙이니까 어떨 때는 너무 비싸게 너무 많이 이제 이거 백업을 붙인 거고 어떤 경우에는
백업이 불필요한 상황, 혹은 너무 전기가 재생에서 많이 나와서 그걸 그냥 돌릴 수도 있고 네. 그런 저러한 이 예측이 완벽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네. 근데 AI가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부분을 줄여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나 가스 개발에서도 AI가 도입되면서 기존에는 땅속의 기름이라는 게 뭐 우리가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오해하시는 게 땅속에 무슨 호수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호수가 강아지처럼? 있고 퍼내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암석의 그 미세한 돌틈에 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압력이 높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쥐어 짜는 겁니다. 스펀지 쥐어 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스펀지 사이사이에 물이 이렇게 네네. 있듯이. 아니면 빨래를 제가 쥐어 짠다. 그럼 빨래를 처음에 빨래가 물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이 쭉 떨어지지만 예. 좀 있으면 물이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쥐어 쥐어 짜야죠. 그럼 물이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도 안 되면 탈수기 돌리죠. 아. 그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 회수율이 뭐 안에 지수적으로 또한 다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절반도 안 됩니다. 회수율이. 근데 AI가 발달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 우리 탐사 데이터를 조합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무슨 압력을 집어넣으면 더 많이 나온다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계산인데 그 계산도 소위 행렬 계산을 뭐 엄청나게 복잡한 행렬 계산을 하는 건데 그 기술이 AI 기술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계산력 자체가. 그래서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기름 회사들이 덕을 보고 있는 게 과거에는 그런 엄청나게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막 계산을 하는 것들이 되게 비싸고 예. 이제 쉽지 않은 리소스였는데 지금 그 리소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개 개인도 유전 데이터 넣어가지고 막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에 지질 구조가 이런데 3차원적으로 쫙 이렇게 막 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은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회수율이 지금 지난 몇 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일앤가스에 대한 투자가 줄었지만 그 투자가 줄어든 것보다는 생산량이 유지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AI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쥐어짜는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계산을 더 해내서. 계산을 더 해내가지고 신기하네요. 최적의 지점에 구멍을 새로 뚫어가지고 뽑아내는 거. 왜 흔히들 이제 매크로 경제 보시는 분들이 AI는 디플레이션 요소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다 낮출 수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보면은 발전 단가 확실히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AI로 인해서. 네. 이거는 되게 또 편리해질 것 같고. 그러면 그 전통적인 산유국들도 그렇고 오일 메이저들도 구조적으로 생산 단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수율이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어떤 수반되는 비용도 낮아지고, 예. 이건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이게 피지컬 AI로 결합이 되면은 예. 사람이 이제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한 일을 얘가 대행하면서 거기서 또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좀 많이 깔리고 있는데, 네. 사막의 태양광 패널은 사실 그 사막에 설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거죠.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래가 날리면 그 모래 덮어버리니까. 때문에 이제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물 청소는 불가능하고 사막이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빗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면적이 깔려 있으면 그걸 어느 세월에 빗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하거든요. 그 로봇도 이제 지금은 소위 이제 이렇게 뭐 유선 조종 로봇이 이런 걸 쓰는데, 앞으로는 완전 무인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걸 계속 빗질을 하는 거예요? 로봇으로? 그럼, 예, 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고장이 나면은, 뭐 고장이 나거나 이제 그 블레이드를 멈춰서면은 고쳐야 되고, 풍력 발전기가 뱅글뱅글 돌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고속도로로 이렇게 여름에 운전을 하면은 벌레가 막 붙잖아요. 네네네네. 풍력 발전기는 이 큰 거는 블레이드 끝의 속도가 시속 400km, 500km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레가 거기 막 엄청 죽어있겠네요. 붙거나 계속 그 벌레가 이게 쾅쾅쾅 박으면은 이제 블레이드가 조금씩 파입니다. 그럼 이게 그 거대한 날개가 계속 조금씩 파이면 나중에 그 파인 것 때문에 얘가 이상 진동이 와가지고 그걸 사람이 가서
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걸 다 깎아줘야 돼요. 깎아주고 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 그런 걸 이제 로봇이 자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야. AI의 발전은 에너지 생산 원가를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거기다 피지컬 AI까지. 네. 오, 너무 재밌네요. 그 원자재 쪽도 좀 여쭤봐도 됩니까? 사실은 그 에너지가 거의 다 또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 이후에 왜 금값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번에는 금값은 별로 오르질 않았어요. 오히려 금값이 좀 하락하기도 했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금이 일단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그리고 사실 전쟁이 터졌을 때 금이 바로 오르기보다는 가장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나 네.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있고 뭐 달러의 수요도 있고 금의 수요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가 뭐 또 다른 의미에서의 AI 영향이라고 보는데 개인 투자자 어제 이 투자 시장에 입문한 개인 투자자도 AI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렇죠. 얘가 그냥 엄청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AI한테 뭐 요즘 이 뉴스 검색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 알려줘 하면 옛날에는 이런 걸 개인 투자자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어려웠죠. 지금 그냥 무료 AI에 한번 치면 촥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럼 다 똑똑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똑똑하면 변동성이 매우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금이 오를 거야 생각했는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상대로 흘러가지를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변동성이 심해진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투자 지식의 평준화, 그다음에 AI로 인한 어떤 새로운 차원의 복잡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금 자체는 그 달러에 대한 위상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미국을 조금 이제 사이가 미국과 안 좋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 대신에 뭐 매입을 할수록 훨씬 더 이제 금값은 수요가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거는 뭐 사실 꾸준히 관찰된 현상이죠. 그러니까 네. 지난 몇 년 동안 보면은 그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던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았고 그 비례해서 이제 금을 계속 샀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원하는 거는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력이나 무역 규모에 비해서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 유통되는 건 아직 비중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거는 1900년 초반에 미국 달러화 상황하고 똑같아요. 네. 그때도 미국이 세계 경제 규모 1위였고 지금 어떤 세계 경제에서 교역을 많이 한 나라였지만 네. 돈은 파운드화가 잡고 있었거든요. 패권은.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흔드냐면은 금이 점점점 미국으로 많이 옮겨가면은 중국으로. 옛날 얘기예요. 네. 옛날에는 처음에 금이 영국에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영국 경제가 몇 가지 어렵다가 1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러면서 미국이 전비를 많이 빌려주고 대신 영국은 금을 많이 미국에 팔거나 보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의 패권이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위안화를 유통시키면서 당연히 이제 위안화를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이게 휴지 조각이 아니고 종이 조각이 아니고 진짜 가치가 있는 돈이면은 백업을 해라. 금으로 백업을 해라. 그래서 이제 금을 중국이 많이 비축을 하는 수요가 있고 당연히 중국이 금을 많이 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보면은 거의 뭐 3배, 4배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숨고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왜 금은 사실상 뭐 물론 이제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귀금속 수요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거 따라가면서 은값도 많이 올랐고 구리는 뭐 산업적인 수요야 워낙에 또 유명하고 이거를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금에 대한 수요 또 은이나 동 어떤 산업재의 수요 어떤 게 더 향후에 더 많을 거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이제 동은 완전 산업재고 예. 금은 이제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큰 건데 은은 이제 중간에 그 있는 중간에. 자원인데 뭐 은이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은이요? 예. 그 이유는 일단 그 전도체로서 전기를 통하는 전도체로서 가장 이제 전도율이 좋은 게 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성능 연산 칩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 은을 많이 씁니다. 칩에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3나노니 2나노니 뭐 이렇게 점점점 네. 칩이 고성능화 되면은 모든 부분에서 이제 노이즈를 줄여야 되고 전기 전도성을 높여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전기 전도성이 높은 실버 페이스트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실버 페이스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 늘수록 이제 산업재로서 은을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제 고성능 칩에 들어가는 은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이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이게 전고체 배터리에 많이 쓰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기존의 배터리보다 같은 무게면은 에너지를 2배 담을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건 비싼 배터리고 수요가 이제 특수한 수요에 들어가는데 그 특수 수요가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드론이에요. 그런 휴머노이드나 드론은 사실 당장은 단가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한 시장이니까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그 수요가 상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은이 왜 가격이 많이 올랐느냐? 이게 태양광 패널에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네. 은도 거기서 수요량이 무시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연간 은 사용량의 거의 한 4분의 1이 지금 태양광 패널에 쓰고 있는데, 그 양이 이제 많은 상태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은을 네. 그 태양광 패널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태양광 패널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패널 1톤이 뭐 은을 예를 들어서 100g 쓴다 이러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그게 한 100배 더 씁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은덩어리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개발 중이고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고 본격적으로 은에 대한 수요는 아직 올라오질 않았으니 향후에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올해가 상용화 첫 해입니다. 올해가 상용화 첫 해고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됐는데 현재 양산하는 기술들은 다 은을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요약하면 전고체 그렇습니다. 배터리도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네. 근데 그 방식 중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약점이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충방전을 뭐 한 100번, 200번 하면은 갑자기 이제 배터리 성능이 뚝 떨어진다. 이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10년 전도 이 문제였고 예, 그걸 예.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결론이 기술적으로 난 거는 은을 많이 쓰는 어떠한 그 기술을 쓰면 그 문제 극복된다. 그래서 이제 은을 많이 쓰자라는 건데 그 수요가 이제 제대로 만약에 전고체로 내가 전기차를 만든다 하면 거기에 은이 뭐 몇십 킬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건 그램 단위가 아니에요. 몇십 아니, 그럼 킬로그램. 배터리 자체가 엄청 비싸겠는데?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 굉장히 비쌉니다. 네네네. 예상 단가가 지금 시중에 파는 배터리 일단 10배로 시작해요. 10배. 차는 안 되겠네요. 차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차라는 거는 예. 포르쉐나 페라리 전기차는 돼요. 어차피 네. 비싸니까. 그리고 그런 데서 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데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는 대당 단가가 뭐 몇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또 얄쌍하게 들어가야 되고. 네. 근데 휴머노이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2시간 간다. 예. 뭐 3시간 간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휴머노이드를 내가 하루 종일 일 시키면은 시켜도 좋은데 배터리를 이제 아무리 교환식을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짧은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가 인하우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장 보러 데리고 나갔는데. 네, 아웃도어에서 밖에서 내가 쓰고 싶은데 얘가 2시간 있다가 밭에서 이렇게 졸고 있어요. 졸고 쓰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야외용 휴머노이드는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야외용 휴머노이드로 수요의 영순위가 어디냐? 군이에요, 군. 네, 군. 훈련하고 군사작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니고 이제 무슨 터미네이터 이건 좀 먼 얘기고 소위 말해서 보급용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사족 보행 로봇이나 나를 보완하는 어떤 이제 로봇 그거는 이제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나야 뭐 보급식 먹고 뭐 8시간, 10시간 전투할 수 있는데 옆에 휴머노이드는 2시간에 뻗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애들은 그럼 다시 들고 가야 돼 사람이. 예. 그렇죠. 그런 휴머노이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가격 상관없이. 그 다음에 드론인데 작게 또 멀리 가야 돼. 지금 이제 드론 화제가 되는 이제 그 이란제 예. 그 드론은 이제 오토바이 엔진을 씁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뒤 꼬리 쪽에서 프로펠러 돌리는 거잖아요. 엥 하고 날아오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써서 소리를 확 줄인 소위 장거리 스텔스 드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동력의 차이지 소리는 프로펠러나 엔진에서 나는 거잖아요. 아니, 엔진 소리가 이제 모터로? 네, 모터. BLDC 모터 소리 안 나게. 네, 소리, 그 모터를 돌리면은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우리 왜 그 다이슨이나 손선풍기 소리 그렇죠. 정도만. 슝 소리만 나요. 그래서 그거는 밤에 오면은 정말 무서워요. 그냥 내가 당했는지도 몰라요. 한 드라이기 소리로만 싱 오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무기로서의 가치가 크니까. 좀 뭐 전고체 배터리를 써서 그 드론 만들어 봐야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토바이 엔진 쓴 드론은 3천만 원인데 얘는 6천만 원이다. 근데 탄도미사일은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60억 뭐 이런 예, 거.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군용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을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부터 상용화가 돼요? 네, 전고체 올해부터. 배터리가? 네, 어느 나라게요? 중국부터. 중국. 네. SDI가 이제 내년에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27년도에. 네, 7년부터. 그것도 예전보다 좀 당겨진 건가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대와 혹은 실망이 많았는데 예. 이제 일단 중국은 라인을 깔았습니다. 깔았고 이제 상업 생산을 시작했고요. 그 검증이 된 기술이라고 봐야 될. 네, 검증된 기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인데 가격은 엄청 비싸다. 가격은 비싸고 일단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요가 이제 특수한 수요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예전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게 어느새 되겠어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상용화 원년까지 와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상용화 될 수 있고 네. 이것도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다시 또 주목하시는 분들 나오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비싸다. 굉장히 그렇죠. 비싸고 초반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초반에 비싸고 일단은 특수용도 특히 군용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뭐든지 예전에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대중화 될수록 단가는 이제 떨어지고 대량 생산이 될수록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은이라는 한계가 있으니 기술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전고체 배터리 아무리 대량 생산을 해도 단가가 떨어질 리는 별로 없겠네요. 근데 그게 지금 전고체 한계고. 배터리 쪽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은을 안 쓰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은 브렉스루가 안 나오고 있어요. SDI가 한다는 것도 국내에서 하는 것도 그럼 비슷한 거예요? 네, 은을 쓰는 기술. 네. 당장은 네, 어쩔 수 없이. 당장. 네. 그래요. 저희가 오늘 권유재 대표님 모시고 진짜 다양한 이야기, 뭐 이란으로 갔다가 뭐 어디 미국으로 갔다가 진짜 많은 이야기 다뤘는데 연금 부자 되는 에너지 투자 이 책도 많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에너지 가격은 너무나 또 많이 급변을 하고 있고 연금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좀 먼 미래이기도 하고 에너지 전환 시점이 국가적인 큰 틀의 수십 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쭉 선으로 이어지지만 당장 오늘을 사는 개개인한테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체감이 잘 안 되고. 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그 인식도, 네. 지식 이런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 에너지는 너무 중요한 건데 공기와 물, 에너지가 세 개가 있어야만 사람이 이제 생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편하고 쉽고 싸게 에너지를 써왔다. 그 대가가 이제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이런 심각한 에너지 공급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고 정부부터 투자자부터 다들 이제 방향을 좀 개선시키고 바꾸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혹은 에너지 안보라는 이 하나의 큰 테마를 빼놓지 마시고 꼭 바구니에 담아서 한번은 이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22년 러우 전쟁, 26년 미국 이란 전쟁 꼭 이럴 때 한 번씩 우리가 확 깨닫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또 길게 보고요. 에너지에 대한 인식 또 지식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해 주시는 코르 COR 에너지 인사이트의 권유재 대표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